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관련 충격 영상. 2. 한국은 신무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3. 남한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의 한 군사 방송에서 만든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왜 한국을 포함한 서방이 약해 보이는 북한을 가볍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고 있는데요. 의외로 단단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 시청자들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제2차 한국 전쟁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이 방송은 한국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화, 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으며 1953년부터 이어진 휴전 조약은 미약한 평화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한반도에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평화를 찾는 것은 모든 국제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착 상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교착 상태가 어떻게든 끝나고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침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만들어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침략하는 것은 곧 핵 불장난을 동반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전 세계의 목표물들에다 그 탄두를 배달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북한은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체는 684마일의 홀을 그리며 약 3,850마일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 홀을 타고 날아간다면 그것은 9,32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고 이것은 미국 대륙의 어떤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성 17은 잠재적으로 1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6,460마일의 화성 14와 사거리 877마일의 화성 15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을 얻었죠. 화성 17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보복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차 대전 말에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7배 강력한 최대 140킬로톤의 폭발력으로 적어도 도시 여러 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이제 거의 확실하게 김정은 일가의 핵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본토, 일본, 괌 혹은 다른 곳의 기지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핵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아니라도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직접 겨냥한 약 6,000개의 재래식 포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에 전면적인 포격을 가한다면 처음 1시간 내로 20만 명이 회생될 것으로 랜드 연구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현대 사회 초유의 민간인 사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전역의 목표물에서 이러한 포병 시스템을 신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포병 시스템을 제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침공 방어를 위한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의 동맹이죠.
북한 정권은 그 존속을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른바 온둔의 왕국에 부과된 가혹한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었죠.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이 없다면 북한은 음식, 에너지, 여타 필수품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 정권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게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태평양 방면에서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선의 동쪽은 모두 미국의 동맹 혹은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뿐입니다. 지정학 연구자들은 이를 제1도련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련의 섬들은 효과적으로 중국을 태평양과 인도양으로부터 차단하고 중국 선박을 압박합니다. 북한의 전력을 해상에 투사하는 것은 중국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군들을 육상의 국경에서 떨어뜨려 놓는 데 도움이 되죠.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한 것도 그 육로상에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으로 밀려들어와 중국 본토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김씨 정권은 은둔의 왕국이 권력 유지에 있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적국에게 일정 이상의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들을 제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북한 공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북한을 공격하는 비용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또 다른 국제 연합을 끌어들인다면 어떨까요?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육상 작전도 참혹할 것입니다. 북진 공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군이 비무장지대, 즉 북한 공격을 위한 유일한 육로인 DMZ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DMZ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땅입니다. 수백만 개의 지뢰가 160마일 너비에 걸쳐 매설되어 있죠. 지뢰 외에도 북한은 전기 울타리와 수많은 감시탑을 세워 홀능한 저격 전초기지와 기관총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포병이나 공군에 의해 포착되어 제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합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쟁 개시 초기에 상당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 자산 중에는 상대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당국은 DMZ 근처에 적어도 800개가량의 요새화된 벙커가 있으며 각각의 벙커는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집결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물론 이 역시 결국에는 파괴되겠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을 끌 수 있고 사상자와 사회적 혼란을 늘릴 더 많은 여지를 줄 것입니다. 북한은 2020년 현재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가 DMZ에서 50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의 50%도 같은 범위 안에 있죠. DMZ나 그 근처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투병은 아니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략군의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짧고 좁은 범위 내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감내해야만 하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 중에서는 사정거리가 930에서 2795마일에 달하는 것도 있죠.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사일들은 일본에서 괌까지의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열병식에서만 해도 사드와 같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잠재력을 가진 탄도 미사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총 수량에 대한 추정치는 알아내기 어렵지만 싸움이 핵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는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과 연합군에게 대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곳에서 오는 미군의 보급선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DMZ를 사실상 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요새화시켜서 육로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통해 상륙하는 병력은 미사일로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미사일 전력이라면 한국도 결코 지지 않지만 미사일은 요격이 극히 어려운 비대칭 전력인데다 한국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운 탓에 미국에서는 이들의 미사일에 거의 공포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DMZ를 우회하고 배후에서 수륙 양용 및 공중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원을 받은 미 해군이 빠르게 재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구원의 은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공군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투기 대다수는 미그 17, 19, 21 같은 1950년대 기종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지금도 많은 수량의 풀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 편대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는 3세대인 미그 23과 4세대인 미그 219, 수 25지만 북한은 아마도 이것들을 고작 12대 정도밖에 작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술 격차로 인해 북한의 공군은 압도당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질적으로 모자란 점을 양으로 보충하죠. 북한에는 수백 대의 항공기가 있는 데다가 제한된 공역만 순찰하면 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적기나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마주쳐서 파일럿의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공격을 방해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항공기만이 공격 측 항공기에 대한 위협은 아닐 겁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만큼 지대공 미사일도 열심히 실험해왔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S-300과 유사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KN-06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장거리 방공 시스템도 2021년 9월에 실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북한의 대공 포병 부대는 현대 항공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북한이 현대적인 공군력이 부족하다면 훨씬 더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공군력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나머지 다른 모든 부분을 들어막아 놓고도 공중을 내버려두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고는 있지만 현대 항공기는 방공망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죠. 한국의 육군 전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공할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KF-21 등 공군 전력 확보에 한국의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약점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전장을 휘어잡는다는 것.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킬체인과 KF-21을 비롯한 뛰어난 공군력이 작동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들을 조기에 제압하고 나면 그 뒤로는 한국의 본대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육군이 밀고 들어가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무기 분야들은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에 발맞춰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무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엄청난 양으로 생산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의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손에 넣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의 쐐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 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 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미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 무게 6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표방했던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 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8톤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에 500kg이었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도의 크기 늘려 위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 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8톤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형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갱도, 지휘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고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한국군 당국이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에서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톤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시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톤이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톤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에서 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딴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 후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까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에서 8톤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톤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톤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목 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드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내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에서 8톤급 재래식 탄두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 7에서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 핵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조건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은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일화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위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재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 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의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밥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일하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분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 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 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 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 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